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사상 첫 1%대 기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속칭 떴다방까지 가세해 일부에선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되면서 은행을 떠난 뭉칫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대형 수출주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사가 촌지를 받은 사실이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달부터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시해 촌지 액수의 최대 10배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수 겸 연기자 유희 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한의원을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어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담화를 두고 전임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사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친이계 인사들이 이번 주 목요일 만찬회동을 갖기로 하면서 이 자리에서 사정 정국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매일 아침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돈 되는 정보, 우리 사회의 흐름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첫 순서는 아침경제 골든타임. 오늘은 먼저 이현복 오름스톡 대표,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예, 다시 돌아온 떴다방. 부동산 시장으로 상춘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꽃구경이 아닌 집구경에 나선 건데요. 한동안 뜸했던 떴다방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만입니까? 거의 이제 작년 말부터 떴다방이 눈에 네. 띄기 시작했거든요. 위례 신도시부터. 그러면 2007년 정도부터 사라졌으니까 8, 9, 10, 11, 12, 13, 14 거의 7년 만에 이 떴다방이라는 이 업체를 다시 보는 건데요. 뭐 쉽게 말하면 떴다방이라는 게 무허가 브로커입니다. 무허가 네. 브로커.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또 자격증 없는 이제 중간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들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난주에 바뀐 청약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네. 대출 분양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탄 쪽에 아마 거의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근데 이제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쉽게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순위 하는 그 기간이 뭐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자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1,000만 명 가까이가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청약들을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약 당첨되신 분들을 이제 추가로 그 프리미엄을 조금 얹어서 사실 분들에 대한 그 거간을 하려고 이제 떴다방들이 대거 이런 이제 신종 이 청약 분양한 곳대로 몰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제도도 개선이 됐고 또 완화가 됐고요. 네. 기대감도 높아졌고. 기준금리 1% 진입하면서 네. 실제 주택 대출 금리조차도 떨어졌고. 이제 2%대에 돌입했다. 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실제 이제 그렇게 적용하는 은행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더 싼 대출로도 받을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 대출 제도가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에 그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3월 24일부터 오픈이 되는 그 안심전환 대출을 저는 이거부터 좀 강력하게 꼭 그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안심전환 대출이 지금 금리가 또 떨어져서 이제 연 한 2.5%대에서 최대 네. 30년간의 고정금리를 준다고 하니까 이런 상품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전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신규로 하실 분들 역시도 고정금리 쪽으로 저는 이제 많이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2%대 나왔다는 거는 고정금리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네네. 더 내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여기서부터는 추가 룸이 여지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대출은 제가 보기에 뭐 고정금리 쪽으로 해서 가시는 게 오히려 지금은 낫다. 여기서 변동금리는 실은 글쎄요, 뭐 우리나라가 제로금리 간다는 거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지금 고정금리로 빌렸던 분들이 땅을 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안타까우신 분들이 정부가 작년부터 많이 권해가지고 이제 3% 후반부에서 고정금리를 이미 바꾸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분들은 지금 또 바꾸면 중도 상환 수수료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가장 화가 나시고 애가 타시지만 지금 이제 신규 대출 받으실 분들은 저는 지금이야말로 고정금리로 들어가는 것이 네. 오히려 좀 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고정금리 알겠습니다. 얘기하시지만 아무래도 뭐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뭐 미국처럼요. 네. 그래서 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약간 걱정이 또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왜, 맞습니까? 예, 지금 가장 집값에 대한 핵심은요, 미국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네. 금리 인상이 6월일지 9월일지 모르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에 전 세계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 유동자금이 800조 원이나 되는데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되는 거니까 아마 꼭 사셔야 되겠다는 분들은 미국 금리 인상 후 전 세계 금융시장, 실물시장을 보시고 사도 실은 늦지 않거든요. 네, 그거 한번 확인해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꼼꼼히 챙겨보시고 네. 결정을 하시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1% 금리 시대 전략은) 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그러면 이런 주식시장은 어떨지 한번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주식시장도 네. 영향을 받을까요? 네, 방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우선 저는 주식 전문가를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예. 주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떴다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의 집값을 부추긴 세력들이 떴다방 출신들입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전형적인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또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또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갖고 있다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가 되겠느냐라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우리 한국 시장이 올해 최고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전 글로벌 경기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는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수배에 달하는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고요. 유럽도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엄청난 주식시장을 상승하는 요인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5, 6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과연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이 하지 못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건 맞지만 그 안에 우리나라의 IT와 자동차 산업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년 동안 주식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선진국들의 환율 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 가장 피해가 심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 저금리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확신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저평가 매력에서 빠져있던 주식시장은 이제 점차 활성화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실제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예,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식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예. 심지어는 주식으로 전체 재산을 날렸다는 사람은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도 뭐 주식 투자로 큰 실패를 한 경험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90년대 초반, 중반에 큰 실패를 봤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거의 생각하기조차도 어려운데요. 네. 그런 그 실패를 보면서도 저는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한번 짚어봤고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자기 환경에 맞지 않은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어떤 이게 투기에 주식 투자가 아닌 주식 투기에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게 가장 문제고요. 네. 그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주식에 주식 투자와 거래라는 걸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다? 예, 그런 개념도 되겠지만요. 네. 주식 투자와 주식 거래라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네. 그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게 분명히 정립되어 있습니다.
투자와 거래라는 개념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어요. 뭐가 다르다는 거죠?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네. 1년, 2년, 3년, 5년의 장기 투자를 말합니다. 네. 예, 지금 워런 버핏이라든가 조지 소로스 같은 분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둔 분들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가들이 95% 이상이 주식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수해서 한 달을 넘기지 못하죠. 또 수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바로 차익이 나며 파는 구조인데요. 이거는 주식 투자와 개념은 전혀 다른 방식이고요. 여기에 따른 이론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한 분들의 이론을 뒤쫓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네. 예,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은 주식 투자라고 말은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고요. 주식 거래를 하는 분만 계시다. 단기적으로. 맞습니다. 네. 단기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암묵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근본적인 거는 장기적인 투자가 가장 적절하고요. 여기에서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보다도 단기적인 거래가 큰 수익이 나온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식 투자보다는 주식 거래가 매우 또 쉽다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이론이 잘못되어 있고요. 정립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게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4년 반 동안 박스에 갇혔다는 겁니다. 이 박스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 하단선과 상단선 안에 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1900에서 2100 사이를 거의 4년 반 동안에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지옥을 맛본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떨어져서 살만하면은 이제 올라가면은 이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미 지옥이 거의 됐었는데 이 박스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뭘 해도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기준금리 1%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네. 가장 큰 관건은 이 박스를 깨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박스의 위태점이 한 코스피로 따지면 2080에서 2100인데 이거를 깨야 됩니다. 이 상방의 이 콘크리트 이 시멘트 벽을 1%의 힘으로 깨지 못하고 또 맞고 떨어지면 아무런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이 주식으로 가고 주식이 올라서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이 효과를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앞으로 할 분들도 과연 이 박스의 상단 한 4년 반 갇혀 있었던 이거를 이번 1% 금리를 가지고 깨느냐를 보시고요.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 게 정말 네. 깬다면 뭐 네. 2080이다 2100까지를 됐다면 정말 안정을 추구하는 주식 투자자 분들도 한 번쯤은 주식에 관심을 기울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4년간 이 박스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위에는 물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이라는 게 이걸 깨고 지나가면은 이 위부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게 되는 이 속성이 있거든요. 탄력을 네. 받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2100선이라는 거, 이걸 깨는지를 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 네. 동의하십니까? 2100선을 주목하라.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미국 시장을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시장도 대략 4, 5년 동안의 박스권 행보세를 보이고 엄청난 상승세를 가져옵니다. 그게 2000포인트대에서 1만 포인트대를 시대를 돌입하는 게 지금 4, 5년 동안의 행보 구간을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나라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4, 5년 동안에 걸쳐서 박스권 행보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그 흐름이 박스권을 돌파하고자 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원인으로는 저희 나라가 4, 5년 동안에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유가 미국과 영국의 일본이 저금리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가장 타격을 받았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대목에서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돈을 네. 벌 수 있는 주식 선택 방법.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이제는 개인 투자가들이 잘못된 주식 투자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 했던 계속 손실의 원인은 이제는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단점을 단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주식시장의 단점을 그 누구도 지적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박스권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주식 거래는 박스권에서 가장 수익이 좋게 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박스권에서의 가장 단점은 손실을 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정리 못 해주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참 문제점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시장을 키워가고자 할 때는 주식시장의 개념을 정확히 좀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주식시장이 부동산 경기를 훨씬 능가하는 예.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식시장은 올해 상단 박스권을 돌파해서 위에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큰 한번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순서입니다. 아마 주부들이 들으시면 오늘 네. 굉장히 좋아하실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사도 돌보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손재원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오늘 알려드릴 비법은 전업주부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이색 부업입니다. 빠듯한 생활비와 높은 물가 속에서 주부들의 이색 부업이 뜨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전통시장 구매 대행입니다. 상인회에서 고용된 베테랑 주부들이 그간의 살림 경험을 이용해 전통시장에서 고객 대신 싱싱한 식재료 등을 골라 장을 봐주면 시장 측이나 장보기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의 집으로 배달해주는 건데요. 전통시장의 시장통 방송이나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 주로 사람을 뽑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잊고 있었던 자신의 재능을 상품화해서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재능 거래도 인기인데요. 고민 상담이나 편지 쓰기, 지인 대행 등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또 광고 캠페인이 진행 중인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블로그나 SNS, 인터넷 카페 등에 소개하고 그 글을 본 사람들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한 건당 400원에서 1,000원의 보상금을 받는 애플리케이션 SNS 홍보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들이죠. 그리고 잠시 후 돈 버는 퀴즈 상품권을 잡아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 퀴즈 행운의 당첨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락가락 판결. 네, 세 분 새롭게 모셨습니다. 이양수 정치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문화평론가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같은 사건인데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는 패소했다. 무척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여배우 유희 씨가 퍼블리시티 건과 관련해서 1심, 2심 서로 다른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 그 내용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지 모자, 싸이 인형,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서 연달아서 퍼블리시티권 재판에서 패소를 했었죠. 이번에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인 유이도 모 한 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자, 하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도대체 퍼블리시티권이 뭔데? 대중의 관심 또한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유이의 사례 한번 살펴보죠. 서울 방배동의 한 의원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인터넷 블로그에 이렇게 유이의 사진 넉 장과 함께 공공한의원과 부분 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유이는 한의원 원장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광고해서 사용했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자,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이 달랐습니다. 1심 법원은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로부터 생기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유이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줬지만 자, 2심 법원은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나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블로그의 유이 사진들은 유이가 출연한 주류 광고의 사진들이기 때문에 유이가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일반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없다라면서 유이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자, 김 변호사님, 예. 판결이 계속해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요, 외국이랑 있는, 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도 판결에서 나왔지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의 규정이 없는데 이런 권리를 지금 인정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사들마다 생각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이 소송 같은 결국 정리를 한번 해줄 텐데, 이게 이제 퍼블리시티권이 뭐냐면 초상권이랑 조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초상권은 우리 얼굴 사진을 마음대로 갖다 쓰면, 야, 왜 얼굴 사진을 마음대로 써가지고 내 개인적인 인격에 침해가 오느냐, 이게 초상권인 거고, 그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퍼블리시티권은 뭐냐면 내 얼굴 같은 거, 내 이름을 마음대로 써서 내가 재산적인 어떤 피해를 봤다는 거죠. 아주 예를 들면
내 얼굴을 갖다가 니네가 병원에 써서 내가 지금 다른 병원 모델을 하고 있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그 계약이 깨지게 됐다든지 예. 너희가 내 얼굴 니네 병원 광고에다 쓰니까 내가 다른 병원이랑 계약을 못하게 됐다든지 네. 이런 뭔가 구체적인 어떤 재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법에서 지금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법원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봤을 때 퍼블리시티권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전 개인적인, 그건 예. 개인적인 관련 생각인데. 법률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률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습법이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누적이 많이 돼 있다. 예를 들면 권리금 같은 것들 법에는 없지만 업계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이게 누적돼 있는 어떤 사례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 그래서 연예인의 어떤 권리를 강화해 줬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영업자들에게 좀 글쎄요.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연예 없어요. 기획사들은 아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땅을 있다. 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퍼블리시티권이 일부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명백하게 그 사람의 그 어떤 재산권의 행사를 네. 가로막을 정도의 침해가 일어났거나 혹은 아주 고의적으로 그 오해를 유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김선아 씨 같은 경우는 그 구제를 갖다 받았고요. 네. 네네. 지금 현재 그 유희 씨의 상황은 예를 들어 한의원에서 유희 씨의 사진을 아주 정말 대문짝만하게 내걸어놓고 장사를 했다거나 혹은 그 마치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큼 한의원에서 뭐 협찬을 했고 거기에서 뭐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또 뭔가 한의원과 광고와 관련돼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오해할 수 있을 만큼 한 게 아니라 한의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뭐 건강 상식 뭐 이런 걸 올리는 그런 형태에서 유희 씨 사진을 쓴 정도거든요. 아주 작은 부분에 썼다. 그렇죠. 그 정도를 쓴 거 가지고는 이것이 재산권의 침해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본 거고 유희 씨 입장에서도 내가 이걸 구제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갖다가 정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소송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눈에 지금, 있네요. 예,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곳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선까지 딱 기준이 마련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는 거지. 전혀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너무 영세 기업이라든지 그다음 매출 규모가 굉장히 작은 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퍼블리시티권을 연예인들이 마구 이제 어떤 제소를 한다 그러면은 네. 사실 뭐 대기업에서 사실 이분들을 막 갖다 쓰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어떤 상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들도 분명 본인의 초상권이라든지 퍼블리시티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되죠. 네. 특히 상업적 권리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세업자들이 이런 걸 좀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면은 그분들 매출이라든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예. 경제도 어려운데. 그래서 법원에서 아예 어떤 매출 규모,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터넷 방문자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해서 여기는 좀 허용이 되고 여기는 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정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과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인권 부부의 추락. 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얘기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남편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어쨌든 힘든 과정을 잘 겪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사드리고요. 남편이 집에서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폭력 전화로 아이들에게도 이제 언어 폭력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 미국에 있는 딸아이한테 전화로 말할 수 없는 언어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생활에서 뭐 이런 거는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대꾸할 가치 없어요. 아프면 나오면 되고 맞으면 나오면 되고 어느 폭행하면 이혼하면 되지. 엄마의 자리가 있어요. 이제 포장된 삶도 이제 끝내고 싶어요. 진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진짜 더 이상 못해. 진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공방. 네, 지금 한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뭐 계속 새로운 또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세 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네, 침묵하는 서세원. 이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정희 씨의 이제 계속 네. 그 증언을 나오고 폭로전. 있는데 네. 유독 서정희 씨는 계속해서 폭로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서세원 씨는 침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일까요? 아니 전략이라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서세원 씨가 뭐 굳이 이제 전쟁으로 기습 공격을 당한 거예요, 서정희 씨한테. 네.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그날 이제 서정희 씨가 그 폭행 사건 피해자로 나와서 진술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정희 씨가 했던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뭐 서정희 씨 일단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 일방적인 얘기고 이제 서수연 씨의 어떤 반론을 들어봐야 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 38년 전에 뭐 성폭행하다 결혼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뭐 그날 재판의 쟁점은 아니에요. 그날 재판 아까 우리 그 CCTV에 나왔듯이 그날 서수연 씨가 막 끌고 왔잖아요. 예. 서수연 씨가 맞았냐 안 맞았냐 그게 이제 쟁점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그 얘기 피해자 말을 들어보려고 이제 증인 채택을 한 건데 서정희 씨가 막 본인의 과거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뭐 아주 엄격한 재판 진행에서 그걸 끊어주는 게 맞아요. 왜? 그 쟁점이랑 상관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당신들 부부 사이 얘기는 이혼 재판에서 따로 하라라고 하는 게 맞는데. 네, 폭력 그렇죠. 소송 재판에 예.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그날 이제 서정희 씨가 사실 와서 막 울면서 본인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 그 재판을 운영하는 재판장도 검사도 서세원 씨 변호사도 그걸 끊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기자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다 나온 것이거든요. 서세원 씨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은 뭐 지금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세원 씨가 뭐 기자회견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이 재판 마지막에 가면은 서세원 씨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합니다. 네. 너 때렸니 안 때렸니 이거 물었겠죠. 네. 아마 그때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가 했던 건 똑같은 방식으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쏟아낼 거예요. 그게 아마 대중들에게는 서세원 씨 재판 2라운드가 가장 관심 있는 그런 재판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 서세원 씨가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당한 상태.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명백한 사실. 예, 눈앞에 CCTV로 잡혀 있고 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단서가 끊어져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서세원 씨가 만약에 자기한테 발언권이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때렸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세원 씨 입장에서는요. 여기서는 일단 있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개전에 어떤 정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좀 더 뭔가 정상 참작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 뭔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잘못 기자회견이라도 했다간 예. 정말 이 사람은 사람을 때려놓고서 반성의 여지가 없구나 하면서 더욱더 강력한 그런 처벌로 갈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의 수위나 이런 것들을 다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정희 씨의 충격 발언을 놓고 의도적인 여론몰이가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여론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이건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정의 쟁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날 38년 전에 성폭행을 결혼했다 한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지금 폭행 사건이 뭐 가중되고 감경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정희 씨가 이제 본인이 털어놓은 건데 글쎄 저는 이게 사실 서정희 씨한테도 좀 이렇게 플러스가 될 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본인들의 이 얘기들은 이혼 소송하면 될 것 이게 이제 본인들의 그런 결혼 생활에 있었던 얘기들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잖아요. 네. 그럼 서정희 씨와 서세원 씨의 그 자식들도 사실은 본인들도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 집이 이렇다는 게 지금 다 알려졌을 텐데 아직 딸은 뭐 곧 이제 지금 신혼이고 아들은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과연 그 서 씨 가족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이거를 사실은 서정희 씨가 네. 그냥 이혼 재판에서 그 기자들 많이 오지 않은 이혼 재판에서 비공개로 했을 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러면 서정희 씨로서는 뭐 재산 분할이나 위조로 해서 얻을 것은 다 얻고 또 본인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양의 득을 다 얻었을 텐데 글쎄 지금 뭐 동정심은 많이 얻고 이혼 재판에서 분명 유리한 할 겁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런 것도 너무 많지 않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부부의 얘기가 점점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건 또 다른 팩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제를 한번 보시죠. 네, 방금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자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식은 무슨 죄라고 저희가 제목을 뽑아봤는데 자, 부부의 자녀들의 과거 발언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이었나요? 네. 거기에 이제 서정희 씨의 딸과 아들이 나와서 한 얘기였는데 자, 그 내용을 좀 보여주세요. 자, 딸과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빠가 동생과 나는 엄마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엄마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번에 서세원 씨 딸이 이제 채널A를 한 거고요. 얘기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얘기입니다. 라디오에 나온 이야기는 뽀뽀하기 싫어하면 아빠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를 낸다. 라고 딸이 얘기를 했고요. 아들은 아빠는 일요일마다 화를 낸다. 기분 안 좋을 때 주먹으로 머리도 때린다. 초등학생 때 라디오 예. 프로그램 나와서 한 얘기죠. 사실 뭐 94년 이 굉장히 정도 오래전 때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족 간에 있었던 아웅다웅한 일화들로 네. 익힐 수가 있는데 또 사정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발언 자체도 조금 다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때 이 발언을 하고 집에 가서 굉장히 또 맞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세원 씨가 내가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금 전혀 발언을 하고 있지 않는 게 네가 그러려면 그래 봐라. 뭐 이런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심리. 좀 폭력 남편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죠. 가정폭력의 어떤 그 사람들이 그 가정의 어떤 군주로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가 보기엔 태도가 지금 그런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과거에 그 서세원 딸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한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또 맞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아빠의 폭력에 시달리고 또 엄마가 아빠한테 폭력에 시달리는 것들을 보고서 저런 어떤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 해오다 보면 지금은 상당히 둘 다 지금 정신적으로 안 좋은 상태일 것 같아요. 자녀들도. 예. 지금 이번 재판이 단지 저렇게 이번에 폭력 사건에 대한 엘리베이터 내의 어떤 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을 좀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저 가정 전체의 평화, 앞으로의 삶도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잘 한번 되새겨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저 두 부부도 조금 이렇게 좀 자제를 하고 했으면 그러니까 자녀까지 이렇게 피해를 미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100% 서세원 씨 잘못이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있었던 것도 뭐 서정은 씨 말이 다 이제 맞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잘못이겠지만 저 재판 대응하는 것도 저거 사실 엘리베이터 뭐 누가 봐도 폭행 아닙니까? 네. 이거 만약에 서세원 씨가 내가 폭행한 거 맞다. 이거로 구속될 만한 사유는 아니거든요. 잘못됐다라 자백했으면 재판 한 2번에 끝나고 서정은 씨 나와서 막 그 법정에서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게 언론에 불거질 것조차 없었어요. 그냥 본인이 잘못했다고 끝나면은 재판은 2번 하고 그냥 뭐 집행유예 나오고 끝이거든요. 근데 서세원 씨가 저걸 내가 안 때렸다. 나 폭행이 아니고 그냥 잠깐 집에 가려고 데려가려고 했던 건데요. 이런 얘기 하게 되니 이게 재판에 불거지면서 온 가족이 저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궁금증도 한번 보겠습니다. 쇼윈도 부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32년간 굉장히 인기 부부로 알려졌었죠. 예. 근데 전형적인 이 쇼윈도 부부의 그 어떤 수순들을 그대로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결혼한 이후서부터 지금 현재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지만 이분들이 커플로 광고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일단 광고 같은 걸 찍고 나면 발목을 잡힙니다. 네. 만약에 이분들이 광고를 찍어서 그 계약 기간이 있는데 1년이면 1년이라는 그런 계약 기간 동안에 뭐 타경이나 뭐 안 좋은 그런 설이 나돌았다. 설이 나도는 것만 해도 그쪽 회사 쪽에서는 위약 소송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분명히 계약의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쇼윈도 부부의 모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몰리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뭐 자식 얘기를 우리가 그 김태현 변호사께서 계속 하셨지만 자식을 또 걱정했겠죠. 특히나 어렸을 때 아무리 뭐 아버지한테 그 뭐 어떤 폭행을 당하거나 한다고 해도 지금 엄마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그 약자고 가정 안에서 또한 이런 폭력들이 상습적으로 있었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복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좀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강화가 됩니다. 실제 연예계에서 이런 쇼윈도 부부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 자기의 이미지를 팔아먹고 사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 이러한 뭐 불화라든지 뭐 심지어는 폭행이라든지 가정 내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건 심각한 상품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에 해당하고요. 계약이라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나중에 이혼할 땐 이혼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 주는 것이 사실은 그 탤런트로서는 자기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자기 문제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그렇게 교육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들이 쇼윈도 부부를 오랫동안 유지하게끔 만든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화목한 척하고 사는 거죠. 그런 숨은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영란법보다 더 무서워.
이런 내용인데요. 초중고등학교 촌지주의보가 발령했습니다. 1억 원의 포상금까지 걸렸다는데 과연 뭐 어떤 내용이고 이번 조치로 촌지가 좀 사라질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가장 인터넷에서 핫한 뉴스가 저 촌지 처벌에 네. 관한 규정이고요. 포상금을 1억 원까지 올렸으니까 제가 뭐 댓글도 몇 개 보고 왔는데 1억까지 올렸다면은 이 정도라면 나 신고하고 우리 애하고 전화 깔만 하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포상금 규정이 나왔냐면은 결국에는 이 선생님들에게 주는 촌지를 밝힐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엄마, 이제 다른 시선을 통해서 신고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서울시와 이 시교육청들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결국 같습니다. 파파라치가 학교까지 번진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씁쓸한 이야기도 한데 그렇지 않으면 촌지를 근절할 수 없겠다라는 이제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뭐 보였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 쟁점은 실처벌 액수입니다. 이제 이게 더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처벌 액수가 200만 원으로 이제 잘라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김영란법에 따르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 공직자가 되니까 100만 원 넘으면은 이게 뭐 업무 적합성을 떠나가지고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거든요. 상위법은 이제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근데 하위법을 보면은 지금 200만 원을 끊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액수가 더 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어떤 엄마가 120만 원을 촌지를 줬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위법에서는 그건 아무런 뭐 문제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상위법, 김영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상위법에서는 형사처벌이 되고요. 법의 충돌이 있긴 한데 지금 바로 또 속보 나와 보니까 아마 시교육청에서 이걸 낮춘다고 그럽니다. 스스로 100만 원으로 이제 그러니까 형사 고발 김영란법 수준과 똑같이. 금액, 그 금액을 낮추기도 해야겠다. 지금 문제는 형사 고발뿐이 아니고요. 네. 또 실제 1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그러니까 만 원, 그렇죠. 2만 원을 받더라도 해당 교직원은 견책, 감봉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만 원, 2만 원 더 줄 수 있다는 이제 네. 아주 형사 강력한- 고발이 이제 네. 100만 원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거죠. 네. 네. 김영란법하고 이제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는 거는 전혀 충돌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법이고요. 이건 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다 하고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되게 되겠죠. 근데 법하고 맞추는 게 아무래도 현장에서 어떤 혼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그 견책이나 경고 기준들을 줬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뭐 선생님 전체를 어떤 범죄 집단으로 보는 거냐, 사전에 뭐 범죄를 뭐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 좀 어떻게 너무 지나치게 가혹한 거 아니냐 하시는 생각들도 있겠지만, 근절을 위해서는 지금 그 선거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돈 봉투는 뭐 3만 원, 뭐 2만 원 줘도 50배에서 100배를 물리도록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처벌을 두고 있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나온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그 규정들을 보면 제3자들이 다 보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네. 선생님들이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은 이제 국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도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처벌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절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 일단 채택을 했고요. 다른 시 교육청으로 넘어갈지도 관심입니다. 궁금한 게 그럼 만약에 촌지를 주는 부모들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영란법에 따르면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요? 이 서울시 교육 규정은 이게 처벌이 아니라 본인들이 서울시에서 고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고발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경찰에다 고소하면은 이거 바로 이제 수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김영란법이고 사실은 이 서울시 규정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찌됐건 간에 김영란법에 따르면 100만 원 넣어 준 사람 받은 사람 전부 다 처벌되죠.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규정은 교사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형사 고발이 될 수준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이상 들이대서 형사 고발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준 사람까지도 같이 처벌을 받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이하라고 한다면 규정상으로 견책이나 이런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런 조치가 상당히 이전서부터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다. 뒤늦었죠. 상당히. 지금은 굉장히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 촌지를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기프티, 콘, 뭐 이런 걸로 보내버리면 예.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1대1로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은 고발이 들어가서 수사를 해서 그걸 뒤져봐야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런 조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혹은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미 정교조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촌지에 대해서 근절을 스스로 자정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교사들 스스로도 이번 기회에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투명하게끔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정 칼날의 끝은 어디에?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검찰이 전현직 임직원들에 이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정 전 회장 재임하는 동안 불어난 계열사 예. 41개 중 18개사가 지금 자본 잠식 상태라는데요. 과연 이번 늘리는 과정에서 무슨 의혹이 지금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압수수색할 때 자체가 바로 나왔던 얘기가 정준양 전 회장, MB맨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수사 들어갈 것이고 관련해서 MB 정권 실세까지도 칼날이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준양 전 회장을 경영 능력을 좀 평가를 해보면 이제 비리 혐의와는 별도로요. 주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가 취입할 당시가 거의 60만 원대였었거든요, 포스코가.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2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0% 가까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된 건데 그 사이에 신용등급도 떨어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M&A를 했고 심지어 막 부채 비율이 1600% 되는 이제 그런 회사까지 성진지오텍 이번에 수사 대상입니다. 사들이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정준양 회장이 도대체 뭐 뒷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당시에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수사도 많은 M&A를 했다는 자체가 아니라 그 M&A 하는 과정에서 이제 향후에 또 부실 회사니까 또 수천억 동안 살리려고 돈 들어갔거든요. 예. 그 돈들이 어디로 빠져나간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아마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왜 그런 부실 기업들을 무리하게 인수를 그렇게 많이 그 많은 했냐. 돈을 들여서. 두 번째는 그렇게 인수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어떻게 갔느냐. 사용되었을까? 예. 그 두 가지가 아마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준양 전 회장과 그리고 MB 정권의 어떤 연결 고리가 좀 드러나면서 그 전에 이완구 총리가 12일에 이야기한 발언이 있었죠. 그 네. 발언부터 촉발됐다. MB 정권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는데, 자, 3월 15일 어제였죠. 어제 또 마산 3.15 기념식 축사에서도 부패와의 전쟁을 거론을 했습니다. 3.15 정신 온전히 실현하는 길, 부정부패를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총리, MB 정권을 지금 겨냥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정이라고 하는 거, 부정부패 척결 이런 것들은 온 국민이 원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총리로서 제가 보기에는 엄정하게 이제 본인의 의무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포스코를 겨냥하다 보니까, 포스코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사장을, 그러니까 회장이죠. 회장을 거의 이제 원래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친정부 인사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MB 정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이 MB 정부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총리로서는 지금 집권 3년 차에 어떤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사회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적절한 행보를 걷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부에서 저렇게 함으로써 사실 야당은 입지가 좀 축소되거든요. 원래 전임 정권이라든가 현 정권의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척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야당의 고유의 어떤 그 노선이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사실 정부가 먼저 선점함으로써 야당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상당히 잘하고 국민들한테 환영받을, 저 수사가 잘 돼서 부정부패 척결의 국민적 의지라든가 사회가 깨끗해진 거, 이것들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박수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해외 조사를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에요. 네. 이제 본격적인 청문회 얘기가 나올 텐데 이 포스코 수사와 함께 해외 자원 네. 외교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그 자원외교라는 거는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외교 지금 뭐 수사하는 게 맞나라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원외교 국정조사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전임 정권은 국책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자원외교라는 게 성과가 지금 1, 2년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게 회수율이 낮다라는 것도, 자원외교가 사실 30년, 40년 장기 프로젝트인데 단순히 앞으로 3, 4년, 초기 3, 4년 동안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익 창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손실률 나오는 거 가지고 자원외교가 전부 다 부실이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원외교라는 어떤 전 정권의 어떤 그런 국책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후 정권에 들어와서 이걸로 뭐 국정조사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이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고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의 대통령 한다 하더라도 국책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 아무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도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실패해요, 사실. 왜냐면 부동산 어떤 폭등의 주범도 혁신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다시 다 뭐 국책사업 잘못됐으니까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전 정권의 국책사업들을 현 정권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하는 게 맞느냐라는 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이 포스코에 대한 사정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정부패 당연히 척결해야 되는 거고 대기업 비자금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왜 첫 번째 타겟이 딱 포스코냐는 거죠. 이게 지금
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야, 전 정권 겨냥한 거 아니냐, 그것도 회고록 나오고 나서 한 2달 있다 하니까 전 정권과 어떤 각을 세우려는 거 아니냐, 털고 가려는 거 아니냐는 오해 사기 굉장히 쉽거든요. 네네. 이게 사정작업이라는 게 오해 사기 시작하면은요, 순수성이 떨어지면 동력을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건은 만약에 포스코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재벌 기업들까지 해서 비자금 전부 다 수사하게 되면 그러면 아, 정말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 일소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크겠지만 만약에 포스코만 하고 끝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야, 이거 정말 전 정권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 사기는 오해를 충분하죠. 사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아마 검찰에서 어떻게 핸들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끝이면 끝이. 아마 그래서 포스코를 고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원 외교를 못 밝혀냅니다. 비리라는 게 자원 외교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 외교의 비리를 밝히는 방법은 실은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서류를 조작했다든가, 즉 대출이 안 되는 회사를 대출을 왜 해줬어, 이런 식으로 엮는 방법이 네. 있고,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정준영 있을 5년 동안에 한 5조 원대 M&A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5조 원이 근데 거의 다 자원 외교사를 M&A를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포스코그룹을 골랐던 이유도 예. 그냥 자원 외교는 못 잡아내니까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쿠션을 돌려서 이런 자원 외교를 통해서 새나갔던 비자금을 가지고 예. 당시를 같이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을 노렸던 것은 실은 이런 포석이 실제로는. 근데 숨어있는 이런 겁니다. 와중에 지금 19일 친여계 인사들이 대거 네.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이계. 여기서 무슨 뭐 대안을 논의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모이는 겁니까? 그 친이계 의원들이죠. 이제 함께 내일로라고 해가지고 네. 사실 지난 국회 때는 지난 MB 정부 때는 한 60여 명 되는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친이계 의원들이 활동하는 상당히 활발한 의원 모임이었어요. 함께 내일로. 그런데 이제 원래 올 초에 이제 신년회로 해가지고 한번 모이겠다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뭐 MB 그 자서전 못했죠. 나오고 뭐 그런 거 해서 좀 늦춘다, 네. 좀 연기한다 이제 그랬는데 요번에도 이제 그 모임 성격에 대해서 그 해당 모임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에 못한 것들을 이번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점이 굉장히 미묘하죠. 그리고 상당히 한 20-30명 정도 되는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 그만두신 분들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원내외 인사로 한 20-30여 분 정도 모인다니까 상당히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명맥만 유지하던 그런 모임으로 치고는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이재호 의원이 사실은 뭐 얼마 전에 이거는 뭐 정권 유지를 위한 쇼 아니냐, 포스코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호 의원들하고 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칫 이분들도 여기에서 이번 포스코 문제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예상을 좀 해보는데 모여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근혜가 받은 손편지, 이 얘기를 해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유치원 어린이들로부터 편지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박근혜 대통령님께 해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이 단체로 쭉 앉아있는 사진과 함께 2015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는 내용,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연필,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 같은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보통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이제 대통령님께 편지 쓰자 이런 거 아마 저희 어릴 때도 했었고 해보신 기억들이 있을 텐데, 이학수 평론가님 청와대 계셨잖아요. 네. 보통 이런 것들 뭐 오면 네. 박근혜 대통령께 뭐 직접 전달이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검수를 거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편지 안에 자칫 무슨 뭐 어떤 세균이라든지 뭔가 있을지 모르죠. 테러리스트들이 뭐 준동하는 사회니까 그런 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다 검사는 합니다. 검사는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아마 중학교까지도 중요한, 그리고 이제 거의 저런 경우는 아이들 거기 때문에 다 올려 보내고, 그다음에 특히 그 성인들이 쓴 편지 중에도 예. 상당히 어렵거나 민생이라든가 이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민원이다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접 보셨을 겁니다. 실제 많은 편지들을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오죠. 굉장히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중에 제도 민원실에서 철저하게 이제 다 읽습니다. 다 읽어서 네. 이제 실무적으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이건 대통령께서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것들은 많이 올리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가 있고, 특히 저렇게 유치원 어린이들과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보낸 것들은 좀 가슴을 울리는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네. 기특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라고, 잠깐이라도 보시라고 올려보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뒤에 골든타임만의 특별한 경제 퀴즈, 돈 버는 퀴즈, 상품권을 잡아라. 문제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네, 돈 버는 퀴즈 상품권을 잡아라. 정보 속에 숨겨진 퀴즈 정답을 맞히면 상품권도 챙길 수가 있는 돈 버는 퀴즈입니다. 오늘 문제 나갈게요.
네,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뜻하는 신주어는 무엇일까요? 1번 경단녀, 2번 된장녀. 네, 골든타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늘 낮 12시까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가운데 추첨 통해 매일 한 분께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당첨자는 내일 방송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네.